라마랑 뭐하는 짓이야! 그만해 이 미친놈들아! 오늘은 남 탓을 하게 되는 전염병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1494년 이탈리아를 차지하기 위해서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조와 프랑스의 발루아 왕조가 66년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탈리아 전쟁의 시작이에요. 1494년 프랑스의 왕 샤를 8세는 나폴리에 대한 왕위 계승권을 명분으로 이탈리아를 침공했고, 이 전쟁은 스위스,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잉글랜드 등 여러 나라의 용병이 참전했으며 파죽지세로 약 6개월 만에 나폴리를 점령하고 약탈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신속하고 잔인하게 진행된 약탈에 놀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반프랑스 동맹인 베네치아 동맹을 결성하고, 샤를 8세는 나폴리에 수비병력을 남겨둔 채 프랑스로 도망치게 됩니다. 자, 이때 베네치아 동맹군이 추격을 하면서 이탈리아 북부 포르노보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프랑스군은 무사히 이를 돌파해 본국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군대가 본국으로 돌아온 후부터 프랑스에 기이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없는 궤양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한 달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졌고, 통증도 없고 금방 사라진 궤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람들이 잊어갈 때쯤 몇 개월 뒤에 온몸의 발진과 함께 구내염, 탈모,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도 몇 주 정도 지나니까 또 깨끗하게 사라졌고,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정신 이상이 오거나 뼈나 피부에 물컹물컹한 종양이 생기면서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질병을 악성 천연두라고 불렀고, 이 악성 천연두는 유럽 대륙 내에서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 전염병의 이름은 메독이에요. 메독은 남미 대륙의 풍토병이었는데, 인류가 동물을 가축으로 키우기 시작하면서 생긴 인수공통 전염병의 하나로, 원주민 목동들이 라마를 키우다가 라마와 성적인 접촉을 해서 생긴 풍토병으로 추정이 됩니다. 잉카 제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꽤나 빈번했는지 라마와 성적인 접촉을 가져서 병이 생긴 남자는 사형시키고, 기혼남만이 라마의 짝짓기를 보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인을 동반해야 되고, 암컷 라마의 관리는 여자가 할 것, 그리고 독신남이 암컷 라마를 집에서 기르는 걸 금지하는 등 다양한 법을 만들어 두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잉카 제국의 풍토병을 콜럼버스의 탐사단이 원주민들과 접촉을 하여 의도치 않게 유럽으로 수입해온 거죠. 스페인으로 이렇게 처음 넘어온 메독은 이탈리아 전쟁에 나선 스페인 용병들로 인해서 프랑스군과 함께 나폴리에 상륙하게 됐고, 현지에서 각종 약탈과 만행들을 저질러서 나폴리 시민들 사이에 메독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반프랑스 동맹군에 의해서 프랑스군이 본국으로 퇴각하고 군대가 해산하면서 각국의 용병과 군인,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매춘 행위를 하던 여성들이 메독에 걸린 채 뿔뿔이 흩어져서 유럽 전역에 아주 골고루 메독이 대유행하게 되었고, 샤를 8세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16세기 전반 유럽 도시 인구의 약 20%가 감염되도록 이 병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성생활이 자유분방한 군인과 매춘부가 많이 걸리는 걸 보고, 이 병이 성행위를 통해서 옮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중세의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볼 때 메독은 죄악에 가까운 질병이었던 거죠. 때문에 매춘 행위에 대한 비판은 거세졌고, 프랑스 파리와 독일 니른베르크에서는 1496년에 메독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은 24시간 내에 도시를 떠나라 라는 명령을 내렸고, 스코틀랜드 시의회에서는 모든 매춘부들의 상업적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6개월 뒤에는 메독균에 감염된 에든버러의 모든 거주자들을 섬으로 추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네덜란드의 인문학자 데시데리미스 에라스미스는 최초의 환자를 화형에 처했어야 했는데 라거나, 병의 전파를 막으려면 여자 환자들에게는 정조대를 채우고 남자 환자는 추방하거나 거세하거나 산채로 태워 죽이는 편이 좋다라는 글을 남길 정도였어요. 이게 또 그리고 워낙 불쾌한 병이라 남 탓을 하고 싶었던 건지 이 병의 이름은 나라마다 다르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 군대와 용병, 함께 온 매춘부들에 의해서 병이 퍼졌다고 생각해서 프랑스병이라고 불렀고, 프랑스에서는 나폴리에서 걸려왔기 때문에 나폴리병 혹은 이탈리아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네덜란드에서는 스페인병, 러시아에서는 폴란드병, 폴란드에서는 독일병, 그리스에서는 불가리아병, 불가리아에서는 그리스병이라고 불렀고,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다들 자기가 멸시하고 싫어하는 나라에서 온 병이다, 이건 우리 탓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현재 매독의 영어를 뜻하는 시필리스는 이탈리아의 의사이자 시인인 지롤라모 프라카스토로의 책 매독 또는 프랑스병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목동 시필루스는 한여름에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양들한테 먹일 풀과 샘이 다 말라버려서 양들이 죽자 홧김에 이제 아폴론 신을 믿지 않겠다 라면서 이 태양의 신 아폴론의 제단을 없애고 그곳에 왕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러자 분노한 아폴론이 저주를 내려서 아주 무서운 질병을 내렸다고 해요. 이 병이 매독이라는 거죠. 이렇게 매독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걸리는 일종의 벌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아주 고상한 우리의 의사분들은 이 병의 치료를 거부했고, 그러자 이 역할을 대신한 게 돌팔이 외과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독 환자들의 두통을 치료한다면서 머리뼈에 구멍을 뚫기도 하고 피부나 뼈에 생긴 궤양을 치료한다면서 인두로 지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 있는 매독 치료법이 비교적 오래 사용되었던 수은 치료법이었습니다. 수은은 대개 외용약, 즉 연고의 형태로 활용이 되었는데, 상처가 난 부위에 펴발라서 도포하고 훈증하거나 종종 먹는 형태로도 만들어졌어요. 이 매독균이 열에 약하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나서 환자의 온 몸에다가 수은 연고를 바르고 더운 방이나 아니면 폐쇄된 통 같은 데다 환자를 집어넣고 위를 모포로 덮어 씌워서 막은 다음에 땀을 계속 내는 거예요. 땀을 내면서 노폐물은 밖으로 빠지고 수은 연고가 피부에 스며들겠죠. 그게 바로 수은 치료법입니다. 이 수은 연고는 피부의 궤양에 닿으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고, 입과 코, 목 등에 생긴 궤양에서는 수은 증기에 의한 분비물이 흘러나왔는데, 열을 많이 가할수록 나쁜 체액이 빨리 배출돼서 병이 빨리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독을 치료하다가 하루에 3명이 열기에 쪄 죽기도 했고, 순환계에 이상이 생겨서 사망하거나 수은 중독으로 목이 부어서 숨을 못 쉬다가 죽거나 급성 신장 기능 상실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은 성분이 포함된 외용약이나 사탕 모양으로 만들어진 알약을 복용하는 치료법, 수은이 포함된 증기를 흡입하는 치료법도 몇백 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이 수은이 포함된 약제나 치료법을 처방받은 환자들에게서 탈모나 치아 빠짐이나 중추신경계 문제나 신체 내부 기관이 망가지는 사례가 계속해서 관찰이 되니까 그제서야 수은의 유해성이 입증이 되어서 20세기 초반에 들어선 이후에야 비로소 이 수은 치료법이 폐지가 됩니다. 영어에는 매독과 매독 치료 방법인 수은 치료법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속담 하나가 있는데, 금성과 하룻밤을, 수성과는 평생을 이라는 속담이에요. 이게 금성은 영어로 미의 여신인 비너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자나 성매매 여성을 뜻하고, 수성은 매독 치료제로 활용됐던 수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는 매독이 걸려서 수은이 들어간 치료제를 평생 쓰면서 고생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쁜 여자랑 하룻밤을, 수은과 평생을. 하지만 수은의 독성으로 매독균이 죽긴 죽었기 때문에 운 좋아서 수은을 견디면 매독이 치료가 되는 거고, 운이 나쁘면 수은 부작용으로 죽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매독이 나쁜 건지 매독 치료법으로 사용되는 수은이 더 나쁜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이 외에도 매독이 열에 약하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높은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로 말라리아의 일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리아에 걸리면 열이 진짜 펄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이 막 나니까 매독이 뿅 하고 치료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방식인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도 말라리아 역시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병이었기 때문에 매독은 치료될 수 있겠지만 수은과 마찬가지로 매독균과 함께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치료법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부작용이 심한 치료법들 대신 다른 매독 치료약을 만들어서 불을 쌓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야곱 푸거예요.
개인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으로 꼽히는 야곱 푸거는 그의 재산이 당시 유럽 내 총 생산의 2%에 육박했고 현재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한 4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푸거가 돈을 번 방법은 굉장히 다양했는데 매독이 한창이던 당시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피부 궤양 치료에 유창목이라는 나무를 음료에 타서 마시는 치료법에서 착안해서 유창목 나무 진액을 약으로 만들어서 판매한 거예요. 이 약 역시 환자를 더운 방에 넣고 약 한 달 동안 약을 먹였는데 거의 금식에 가까운 식이요법을 진행하면서 강력한 설사약과 함께 투여를 해서 땀과 체액을 함께 배설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수은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유창목의 원산지가 매독의 기원으로 여겨지던 아메리카 대륙이었던 데다가 효과가 없을 수는 있어도 수은만큼의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수은요법으로 고생하던 매독 환자들에게 유창목 약은 날개돋친 듯이 팔렸어요. 매독이 열에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창목 약 때문에 매독균이 죽는 게 아니라 더운 방에서 열 때문에 매독균이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덕분에 원래 무역과 금융업으로 부를 일군 푸거가는 유창목 수입으로 큰 수익을 더 벌어들였고 나중에는 교황청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니까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서 직접 면죄부를 팔기도 했고 합스부르크가에 후원을 해주는 대신 은광산의 경영권을 챙기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당대 유럽 최고 부자 가문이 됐습니다. 방직공 출신의 평민 집안에서 시작해서 백작 자기까지 오른 야곱 푸거 덕분에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를 푸거 시대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유창목 나무는 가장 비싼 나무 중에 하나고 이름부터 나을유, 부스럼창으로 종기나 부스럼을 치유하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포닌이 다량 함유돼서 소염, 살균 등의 작용을 하고 피부 질환에도 효과가 있기는 하대요. 그치만 이건 매독에는 효과가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럽에서 매독으로 난리가 났을 때 아시아에서는 유럽이랑 조금 다른 형태로 매독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매독은 무역로를 따라서 유럽에서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등으로 퍼져나갔고 무로마치 시대에 일본에 상륙하면서 에도 시대에 매독이 대유행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게 뭐냐면 이 매독이라는 병이 콜럼버스 때 넘어온 거잖아요. 매독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한 30년 만에 아시아까지 퍼진 거예요. 전 세계로. 진짜 전파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히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춘을 하던 유곽은 매독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 2기 매독에 걸린 성매매 종사 여성은 일정 기간 동안 손님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 상태를 유곽에서는 세장에서 쉬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매독에 걸리면 탈모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새들이 털갈이를 할 때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세장에서 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너무 얼굴이 흉해지니까 손님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2기가 끝나고 잠복기에 접어들면 호주는 매독에 걸려서 임신이 힘든 체질이 되었다 라면서 세장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손님을 받는데 더 높은 화대를 매겼어요. 자, 여기까지는 유럽이랑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 이후부터 유럽이랑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독특하게도 일본에서는 매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조가 퍼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포르투갈 출신 사제인 루이스 프로이스가 남긴 기록을 보면 일본에서는 남녀 모두 매독을 예사롭게 여길 뿐 아니라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시대의 남자는 피부병의 일종인 옴과 매독에 걸려야만 비로소 한 사람의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이 돌 정도로 매독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매독에 걸려도 전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좀 놀아본 남자라는 식으로 훈장처럼 여기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매독이 창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1858년에 일본이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에는 매독 전문 병원을 열고 윤락시설의 단속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매독 환자의 증가 추세는 멈추지 않아서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국민병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어요. 이게 언제쯤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냐 하면 나중에
인구 증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서 엄마가 매독에 걸리면 태아도 매독에 자연스럽게 선천적으로 걸리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죽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 이게 자연스럽게 군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매독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임진왜란 때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됐는데, 물론 그 전에도 조금씩 있었지만 다른 나라랑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일본에서 넘어왔다면서 당창이나 외색병으로 부르기도 했고, 온몸에 이 붉은 발진이 양매라는 열매를 닮았다고 해서 양매창으로 불리다가 매독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진 매독은 1910년 독일의 세균학자 폴 에를리히가 비소를 기반으로 생명을 구하는 비소라는 뜻의 매독 치료제인 살바르산을 개발해서 널리 쓰이며 치료가 되다가 페니실린이 개발되면서 현재에는 1, 2차 단계 때는 페니실린 주사 한 번이면 치료가 가능한 병이 되었어요. 원래 비소는 독약처럼 사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생명을 살리는 비소라고 되게 독특하게 붙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끔찍한 실험이 자행된 적도 있었어요. 약 40년간 미국 엘라베마주 터스키기에서 벌어진 정부가 주도한 생체 실험인데, 1932년 미국 공중보건국에서 매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려다가 이 터스키기의 흑인들이 매독에 많이 감염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난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찰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파견된 의사들은 매독으로 고통받는 흑인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악혈, 나쁜 피라는 병에 걸려 있으니까 정부에서 무료로 건강관리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겠다 라고 속여서 뇌척 수액을 뽑아서 검사하고 약이라면서 아스피린이랑 철분제만 줬어요. 그러던 중 1966년 공중보건국에서 성병 조사 임무를 맡고 있던 피터 벅스턴이 이 실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묵살당하자 6년 뒤에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신문기자 친구에게 제보를 해서 이 실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973년 실험은 중단이 되었는데, 이 실험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이게 일부러 매독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뒀다는 거잖아요. 감염되면 얼마 만에 죽는지, 어떤 신체기관이 망가지는지 이런 거를 그냥 관찰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실험 자체가 너무 끔찍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사람들이 실험 외에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1943년에 매독을 치료할 수 있는 이 페니실린이 나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치료 효과를 확인해야겠다라면서 멀쩡한 흑인을 데려다가 일부러 매독에 감염을 시키고 페니실린을 주사해서 치료 과정을 관찰했어요. 게다가 이 실험에 참여했던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어차피 가난해서 치료도 못 받고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어차피 그냥 죽을 바에야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죽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터스키기 실험은 미국의 흑역사로 남았고, 인류가 진행했던 끔찍한 인체 실험 탑 10 안에 드는 실험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남 탓을 하게 되는 병인 매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페니실린이 개발된 이후에 사라진 줄 알았던 매독이 최근에 다시 전파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